이 영상은 오디오 위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이 미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다면 어떨까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갔을 뿐인데 돌아가는 문이 영원히 닫혀버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마주했던 13명의 아이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2018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주 야생 멧돼지라는 이름의 유소년 축구팀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였네요. 11살부터 16살까지 한창 뛰어놀 나이의 소년들입니다. 그날은 팀의 핵심인 나이트 군의 16번째 생일이었죠. 아이들은 훈련이 끝나면 근처 탐루앙 동굴에 가서 작은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에게 동굴은 익숙한 놀이터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탐험을 즐겼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각자 자전거를 타고 가방에는 생일 파티에 쓸 과자와 음료수를 가득 채웠습니다. 25살의 젊은 코치 에크도 아이들과 함께였죠. 오후 3시경 아이들은 동굴 입구에 도착합니다. 동굴 입구엔 커다란 표지판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우기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하지만 그날은 6월 하순이었고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았습니다.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나란히 세워둔 자전거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햇빛을 받고 있었죠. 동굴 안은 시원했습니다. 아이들은 랜턴 빛에 의지해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기암괴석을 구경하고 서로 장난을 치며 낄낄거렸죠. 약 3km 지점 파타야 피치라고 불리는 고지대 근처에서 그들은 즐거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과자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죠. 그게 그들이 마주한 마지막 빛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파티를 마친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굴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강물이 밀려오는 듯한 굉음이었죠. 불안해진 에크 코치와 아이들이 서둘러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을 가로막은 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단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마른 땅이었던 통로가 이제는 천장까지 가득 찬 흙탕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코치님, 길이 없어요. 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에크 코치는 침착하려 애쓰며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 출구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 부은 물살은 무자비했습니다. 시야는 0에 가까웠고 물살은 성인 남성을 집어삼킬 듯 거셌죠. 가까스로 물 밖으로 나온 코치는 깨달았습니다. 퇴로가 완전히 차단됐다는 사실을요.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동굴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동굴 밖, 해가 졌는데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쏟아지는 폭우 속에 덩그러니 놓인 아이들의 자전거였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들의 비명이 핏소리에 묻혔습니다. 태국 해군 실 대원들이 긴급 투입되었지만 그들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동굴은 거대한 수중 미로로 변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니까요. 이제 동굴 안은 완벽한 암흑입니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랜턴도 껐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어둠 속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누군가 참지 못해 터트린 낮은 흐느낌뿐입니다. 아이들은 젖은 몸을 서로 맞대고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건 자신들이 영영 잊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시간의 감각마저 사라진 그곳에서 소년들은 물었습니다. 코치님,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에크 코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 역시 이 절망의 끝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18일간의 사투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소년들에게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실종 사흘째, 탐루앙 동굴 입구는 더 이상 평온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태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과 구조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죠. 1000명, 2000명.
사람들은 늘어갔지만 정작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거대한 펌프 수십 대를 동원해 시간당 수백만 리터의 물을 퍼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했죠. 쏟아지는 폭우는 퍼낸 양보다 더 빠르게 동굴을 채워나갔습니다. 흙탕물은 가시거리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베테랑 잠수사들이 손을 뻗어도 자기 손가락조차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죠. 이건 잠수가 아닙니다. 커피 믹스 속을 헤엄치는 것과 같아요. 현장에 도착한 전문가들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동굴의 구조를 주목해야 합니다. 탐루앙 동굴은 단순히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구간은 폭이 38cm밖에 안 됩니다. 성인 남성이 장비를 메고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좁은 틈이죠. 게다가 물살은 강물처럼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해군 실 대원들이 용감하게 뛰어들었지만 그들은 바다 전문가였지 동굴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동굴 잠수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아이들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두 남자가 도착합니다. 영국의 민간 동굴 잠수 전문가 존과 릭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지도 최신식 무기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30년 넘게 동굴을 누빈 경험이 있었죠. 그들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유일한 장소로 파타야 피치를 지목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무려 4km나 떨어진 지대가 높은 곳이었죠. 작전은 처절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산소통을 바닥에 배치하며 전진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체온은 떨어지고 산소는 고갈되어 갔습니다. 실종 10일째 되던 날 존과 릭은 마침내 파타야 피치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이 거기까지 차올랐던 흔적만 가득했죠. 실패인가? 절망이 몰려오던 찰나 릭은 코끝을 스치는 묘한 냄새를 맡습니다. 흙냄새와 물비린내 사이로 섞인 사람의 채취였죠. 그들은 파타야 피치에서 400m를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랜턴 빛을 비췄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뼈만 남은 앙상한 아이들이 하나둘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How many of you? 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3. 13명이요. 기적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핏 한 줄기, 음식 한 입 먹지 못한 아이들 13명이 전원 살아있었던 겁니다. 에크 코치는 아이들에게 동굴벽에서 떨어지는 깨끗한 물만 마시게 했고 명상을 가르쳐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순간 동굴 밖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고 전 세계 언론은 기적이라는 단어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잠수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두워졌죠. 발견한 것과 구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오는 데만 전문 잠수사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영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 좁고 거친 수중 미로를 통과해 나간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찾았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였지만 동굴 안의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발견의 기쁨은 반나절을 가지 못했죠.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구조팀 앞에는 더 큰 벽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산소였습니다. 보통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21%입니다. 하지만 13명의 아이들과 구조대원들이 갇힌 좁은 공간의 산소 농도는 1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더 낮아지면 아이들은 잠든 채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상청은 역대급 폭우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 예보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전에 아이들을 빼내지 못하면 그곳은 그대로 아이들의 무덤이 될 판이었죠. 그리고 7월 6일 새벽 모두의 가슴을 무너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직 해군 실 대원이었던 사만 쿠난이 아이들에게 산소통을 전달하고 돌아오던 중 정작 본인의 산소가 떨어져 의식을 잃고 맙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던 그의 죽음은 구조대 전체에 거대한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도 죽어나가는 이 길을 수영도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나간단 말인가? 희망은 다시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구조본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내온 미니 잠수함은 동굴의 좁은 굴곡을 통과할 수 없었고 우기가 끝날 때까지 4개월을 기다리는 건 산소와 식량 문제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아이들에게 다이빙을 가르쳐 직접 헤엄치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잠수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 속에서 아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패닉에 빠져 발버둥 친다면 아이는 물론 연결된 다이버까지 함께 죽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때 영국의 다이버 리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아니 상상했더라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미친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을 전신 마취시킵니다. 시체처럼 잠재워서 우리가 들고 나갑시다.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굴 안에서 아이들을 마취시킨다니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마취과 의사이자 베테랑 다이버인 리처드 해리스 박사조차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물속에서 마취된 아이가 구토를 하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바로 사망입니다. 이건 구조가 아니라 살인행위입니다. 하지만 해리스 박사는 아이들을 직접 본 뒤 마음을 바꿉니다. 아이들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나빴고 밖에서는 이미 폭우가 동굴 입구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가만히 두면 100% 죽음, 마취를 하면 살 확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해리스 박사는 결국 총대를 맵니다. 태국 정부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특권까지 받아냈죠. 그건 역설적으로 아이들이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치킨 먹고 싶어요. 구조 전날 아이들은 부모님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편지를 썼습니다. 에크 코치 역시 부모들에게 죄송하다는 편지를 보냈죠. 부모들은 탑장했습니다. 코치님,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부디 무사히 돌아만 와주세요. 7월 8일 오후 1시. 드디어 전 세계가 경악했던 그 미친 작전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작전의 첫 번째 순서는 아이들을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해리스 박사는 아이들에게 케타민을 주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들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숨을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잠수사들은 아이의 손을 뒤로 묶고 얼굴 전체를 덮는 특수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을 자신의 몸에 바짝 밀착시켰죠. 마치 아기를 업은 부모처럼 다이버들은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잠수사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가혹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벽면에 설치된 가이드라인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품 안의 아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제발 마스크가 바위에 긁히지 않게 해주세요. 잠수사들은 속으로 수천 번을 기도했습니다. 만약 마스크가 벗겨져 물이 들어간다면 의식 없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익사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인 T 정크션. 이곳은 성인 남성 한 명도 간신히 빠져나가는 틈새였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는 도저히 각도가 나오지 않았죠. 잠수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산소통을 벗어 손으로 밀면서 아이의 몸을 바위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이버의 손끝에 전해지는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마취가 풀리고 있었던 겁니다. 안 돼, 지금 깨어나면 끝이야. 잠수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물속에서 아이가 패닉에 빠져 발버둥 치면 둘 다 죽음입니다. 그는 급히 중간 기착지에서 대기하던 의료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다시 마취 주사가 놓였습니다. 다시 축 늘어지는 아이의 몸.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다이버는 안도감보다 더 큰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전 개시 7시간 만에 첫 번째 아이가 동굴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온 아이는 마치 인형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시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살아있나? 아니면 그때 대기하던 의료진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살아있다. 호흡이 안정적이다. 그 순간 탐루앙 동굴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첫날 4명, 둘째 날 4명.
작전은 기적처럼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마지막까지 심술을 부렸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5명, 아이 4명과 에크코치를 남겨두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에 물 수위가 무서운 속도로 차올랐죠. 펌프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순간 동굴 안에서 거대한 파산음이 들렸습니다. 주 펌프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구조대원들은 장비를 버리고 미친듯이 입구를 향해 뛰어야 했습니다. 단 몇 분만 늦었어도 구조대원 수십 명이 동굴 안에 수장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병원에 도착하고 72시간에 걸친 이 기적의 인형극은 끝이 났습니다. 잠수복을 벗은 다이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13명 전원 구조. 확률 1%도 되지 않았던 무모한 작전은 그렇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설이 되었습니다. 작전 종료 후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하얀 병실 천장이었습니다. 18일 만에 마주한 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눈부셨죠. 감염 위험 때문에 부모님과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만나야 했지만 아이들의 얼굴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살아있는 거 맞죠? 그 한마디에 병실 밖은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냈던 에크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동굴 안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전부 나눠주고 자신은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조된 후에도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그런 그를 향해 태국 국민들은 비난 대신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현재 정식 시민권을 얻고 아이들과 함께 여전히 축구장을 누비며 희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뒤에는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산소통을 내어주고 별이 된 사망쿠나 그리고 구조작전 당시 동굴 내부에 오염된 물에서 장시간 작업하며 혈액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에 노출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감염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여 1년 넘게 집중 치료와 여러 차례의 수술을 진행하다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2019년 12월 말 구조 성공 약 1년 5개월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난 베이루트 파크바하사. 태국 해군은 쿠나나사 7계급 특진, 파크바하사 1계급을 특진시키고 훈장을 수여하며 영웅으로 예우했습니다. 아이들은 매년 그들의 동상을 찾아가 인사를 건넵니다. 아저씨들이 주신 이 삶 정말 소중하게 살게요. 기적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전 세계 20개국에서 온 1000명의 다이버를 그 좁고 위험한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게 했을까요? 그들은 국적도 인종도 언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냉소와 갈등이 가득한 세상이라지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인류가 보여준 선택은 결국 연대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잠수함도 최첨단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타인의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민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였죠. 이제 탐루앙 동굴 입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던 그 자리엔 이제 희망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죠. 18일간의 어둠은 끝났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여운은 여전히 깊습니다. 어떤 깊은 어둠 속이라도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은 찾아온다는 것. 야생 멧돼지 소년들이 써내려간 이 위대한 생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을 걷는 여행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투하투.